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입지가 한국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혐한 감정을 앞세워 자국민들을 보도하며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가 간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한일전쟁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전쟁하면 한국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한국이 일본과 싸운다면 우리 한국의 미사일 전력으로 정말 일본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전쟁이 재래식 미사일 하나만으로 종결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처럼 미사일 전력으로 전쟁이 끝난다면 세계 최강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미국은 어느 나라로부터도 반드시 승리를 장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등 뜻하지 않게 고배를 마신 적도 수차례 있을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 간 전쟁은 한 가지 전력으로만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못했던 양국가 간 현실적인 전력을 통한 한일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많은 매체들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주로 현무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일본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상세한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일 전쟁의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일 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에 양국의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승패와 상관없이 한일 전쟁은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가를 겨루는 초단기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오늘 꺼리투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초단기 국지전을 주제로 양국의 전력을 비교해 볼 건데요. 또한 현실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통해 이 급박하고 치열한 수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 간의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깡패 국가인 중국 때문입니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 숨만 쉬어도 자신들의 매연을 일본까지 날려대는 이 거대한 국가가 팽창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주변국의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멀쩡한 일본 영토를 자기들이 소유하겠다며 태평양 진출을 시시각각 노리고 있으며 엄청난 함대를 육성하거나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며 북한 땅을 홀라당 삼키려 한다는 점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나쁜 이웃이라도 옆방에 칼을 든 강도가 있다면 잠시나마 힘을 합치듯 중국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양국의 전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을 막아줘야 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다 자폭한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간 국지전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2019년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함정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해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던 초계기 도발 사건이나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로 인해 벌어진 한일 무역 분쟁처럼 양자의 분쟁 강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등한 형태의 관계가 정립돼야 함에도 옛적 잘난 시절을 못 잊는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아무리 무서워도 한국의 옛일을 사과하고 자신들이 한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일본 우익들에게는 배알이 꼴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일과의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언젠가 대한민국과 위계를 정리하려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일본이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은 그저 건드는 상황을 만들고 겸사겸사 사과도 어물쩍 넘기겠다는 심보른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사적 도발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일본이 한국을 무릎 꿇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사실상 제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일본의 모든 전력을 총집결한 단독적인 공격이라면 우리를 제압할 방법은 없습니다. 급작스런 변수에 올라타거나 미중 등 강대국과 대결할 때 한국에게 뒤통수를 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일본이 반대로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확실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의 국방비 지출입니다. 2001년 일본의 국방비는 GDP 1%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GDP 3% 규모이던 우리 국방비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 국방비의 80% 선까지 상승했으나 일본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았고 일본이 얼마나 제자리 걸음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따지면 더 놀랍습니다. 국제전력문제연구소 IISS에 따르면 일본의 병력 1인당 국방비는 2003년 18만 달러에 육박했지만 한국은 2만 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으로 무려 8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면서부터 일본은 16만 5천 달러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한국은 6만 달러에 근접하며 3배 이하까지 차이를 좁혔습니다. 일본이 순수 모병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전력에 투입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미일 동맹을 구성한다면 한국은 어디까지나 3등, 자신들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종합능력치가 상상도 못할 기세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일본의 불안감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이렇게 성장한 한국을 일본과 대등하선에 놓다 보니 한국에 사과할 것과 갚아야 할 것이 많은 일본으로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누르지 못하면 한국의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바람에 한국을 무릎을 꿇려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부려 중국과 북한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의 성장세를 누르고 싶지만 누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혐한이라는 다른 꼼수를 부리게 되는데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보수 우익으로서는 이러한 판세를 깨야 한국의 기세를 잠재우고 길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를 상회하며 그 경제력 역시 아직 우리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강점들을 이용해 한국의 길을 꺾으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결국 실패했는데요. 역사 분쟁으로 국한되던 한일 간 정치 이슈를 경제로 확장했음에도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군사적 도발인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며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북한을 감시한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을 노리는 배치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감시정찰 체계를 정비하며 그 끝선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도를 통해 북한을 감시하겠다는 말은 한반도 전체를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거짓말이란 것이죠. 일본 정부가 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함에도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힘이 자신들에게는 경계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한일 간 국지전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불리한 지역의 방어를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모든 전력을 양국에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양국 모두 정확한 주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군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국가나 단체입니다. 이는 2018년 주적 개념이 북한에서 동북아 전체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설사 북한과의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더라도 급변 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이나 북한 정권 붕괴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군의 전력 대부분이 서북도서나 동해안에 밀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냉전 시기부터 꾸준히 대립하던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팽창으로 오키나와 조호도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도입한 F-35의 초기 도입군 42대가 모두 일본 북부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는 것이나 중국에 대응하는 이 호위대군의 신규함인 마약급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되는 것을 통해 일본 역시 한일 분쟁에 전력을 다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 거제로부터 불과 5-6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는데요. 이는 우리 군이 운영하는 K9 제주포가 사용하는 신형 사거리 연장탄의 사거리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거리입니다.
독도함을 비롯한 상륙함의 전력이 포함된 우리 군의 제5성군전단과 잠수함사령부 특수작전단이 있는 진해로부터 불과 90km 떨어져 있으며 김포에 배치된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포항의 해병1사단, 육항공전단과 굉장히 근접한 곳입니다. 이에 반해 대마도를 지키는 일본 병력은 육상자위대 소속 대마경비대, 해상자위대 소속 대마방비대의 초소 수곳을 포함해 불과 30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후속 전력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방위에 투입할 수 있는 양국의 전력차가 큼에도 일본의 방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양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5호국이라 하더라도 국경방어 병력이라기엔 너무 초라한 병력 배치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장기적으로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 예정될 정도로 강화되는 반면 일본의 방위 역량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방증입니다. 2026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는 장기적으로 역전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앞지르면서 그들보다 군사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 17조 800억 원이며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 운영비는 35조 8,50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획득하여 전력을 증강하고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안으로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무기체계가 노후화되거나 신규 무기 사업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방위력 개선비에서 일본을 앞서는 우리 군조차 대량의 F-35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이외의 대다수 무기체계의 개선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F-35의 유지비가 어마어마하다는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력 개선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은 F-35배대를 추가 도입할 것과 함께 노후화된 F-15J의 개량을 선언했는데요. 특히 이즈모코 경항모에서 운용할 것을 고려해 수직 이착륙 기능이 포함된 F-35B를 다수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대로 전력이 갖춰진다면 일본은 147대의 F-35와 100여 대 이상의 최신형 F-15를 보유하게 되어 우리 군을 압도하는 항공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춰보면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렵사리 내린 결단인데요. 제한된 예산에서 육상자위대의 전력 개선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F-35는 그 성능과 별개로 사업으로 쓰는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전군의 차기 전투기를 통합해 단가를 낮추고 F-22를 보좌할 로우급 전투기로서의 요구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전직 미공군 관계자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F-35는 스텔스와 고성능 센서가 주렁주렁 달린 고비용 기체이며 유지비는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며 F-35는 저비용 경량 전투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다른 애널리스트 역시 F-35의 제조사인 로키드를 대상으로 그들은 F-35를 너무 과하게 제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군사 전문 매체 포퓰럼에 따르면 F-35의 유지비는 시간당 44,000달러에 달하며 이는 제트 엔진의 수명 주기를 고려한 8,000시간의 작전 시간을 고려한다면 352만 달러에 달하는 고액입니다. F-35가 생산되고 있는 중이기에 단가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유지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군조차 대량 운용이 불가능한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비춰봤을 때 일본의 항공전투력이 한국보다 다소 우수해 보이나 전쟁은 전투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일본은 F-35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마련도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육상 및 해상자위대 예산이 줄어 앞으로 일본의 군전력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제 제재로 한국을 제압할 수단을 거의 상실한 일본에게 남은 건 이제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전력이 증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길을 꺾어놓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려 하거나 제주도 해상의 해상교통로를 봉쇄하는 등의 도발은 초강경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 역시 이에 대해 방어활동을 하는 한편 반격을 가할 것인데요. 그 장소는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전력적 가치가 막대한 대마도가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국방 예산이 역전되는 20년대 중반쯤이면 일본은 지금까지 쌓아온 해상전력과 몰빵하다시피 쏟아부은 항공전력으로도
대한민국의 수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우익들은 마지막 한판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인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따서 갚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근대화에 성공한 이후 아무 문제 없이 폭풍 성장했다고 생각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발전은 무모한 도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화 과정에서 사무라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며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 등 열강이 엄청난 채무를 빚졌었는데요. 가만히 있었다면 식민지가 될 상황에서 조선을 침탈하고 청일전쟁에 승전하며 청나라로부터 받은 전쟁배상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이후 과도한 팽창으로 다시 부채가 확대되자 러일전쟁을 승전한 이후 열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전했다면 일본은 완전히 붕괴되었을 도박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지만 지속되는 도박이 매번 성공할 수도 없다 보니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영토를 토해내고 막대한 채무를 끼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일본이 지고 있는 채무의 규모가 전쟁 당시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다시 한번 도박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가네다 마사루 게이오대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를 죽기 전 마취 상태라고 표현하며 GDP의 2배가 넘는 재정 적자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혁명 등 극단적 상황 없이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44년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204%에 달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부동산과 재산의 90%의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예금을 정지시키고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정지당했다가 돌아온 통장에서 상당량의 예금이 국채 상환을 위해 압수당했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 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본의 이런 행적들이 지금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일본의 GDP 대비 국채 규모는 2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혁명이나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일본의 눈은 항상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면전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해군 전투력을 전부 모은다 해도 4위대의 4개 호위대군 중 단 하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급격히 팽창하며 양가질적으로 일본 해공군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군대가 되면서 이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침략을 하려면 정군을 동원해도 모자른데 한국을 공격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한국군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일본을 감시하고 있고 주변국인 중국이 틈틈이 일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 지상군인 육상자위대 장비는 더욱 참담합니다. 일본의 19식 차륜형 자주포나 99식 자주포를 우리 K9과 비교해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99식 자주포는 우리의 K9과 거의 동시기인 99년에 전력화된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최초 성능에서부터 K9과는 격차가 심한 자주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반면 일본의 자주포는 이제 우리의 것과 비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최대 사거리가 30km로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 K9의 기존 최대 사거리인 40km에 겨우 도달할 수 있으며 낮은 출력의 엔진과 더 적은 장탄수를 가졌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사거리 54km의 신형 포탄을 전력화하고 2030년대 이후로 사거리 100km의 신형탄을 배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K9의 다른 개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확성, 사거리, 위력 등 모든 면에서 그 격차는 더욱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내놓은 신형 19식 차륜형 자주포는 더 참담한 수준입니다. 장갑이 없는 개방형 구조의 차륜형 차량에 99식의 155mm 포신을 얹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장비의 가격은 일본의 고질적인 고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자주포가 최소 6, 70억에 달합니다. 훨씬 강력하고 또 튼튼한 K9 자주포가 40억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통해 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는 한국의 경제 역량을 약화시키거나 일본의 의지를 관철시켜 한미일 동맹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고작 동맹 때문에 전쟁까지 일으킬까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과거 세계 최강국이던 영국의 손발을 자처하며 청나라 러시아와 싸웠고
그 과실을 통해 전 아시아를 침탈할 수준의 힘을 길렀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편에서 가장 강한 수족이 되어 한국과 중국을 굴복시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일진보다 그 옆에서 살랑대는 아이가 더 나대는 것처럼 미국을 등에 두고 호가호위하려는 일본에게 자신과 대등한 한국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한국을 한 번쯤 밟아줘야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양아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하면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망상은 이미 2019년 무역전쟁의 처참한 실패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은 마지막 남은 카드인 군사적 도발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독도 기습점령과 제주도 남방에서의 해상교통로 차단입니다. 독도 기습점령은 해공군의 우위를 살리는 전략으로 독도를 점령한 뒤 방비를 고친다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해군이 독도를 되찾기 어려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내 단합을 유도하고 한국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힘의 우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독도는 한국의 실질적 지배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독도를 빼앗기더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을 마음껏 쓰지도 못할 뿐더러 독도를 재점령하기 위해서는 일본 해상자에 대해 전면전을 불사해야 하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도 그런데요. 또 설사 독도를 무력 점거하더라도 우리가 독도 주변을 봉쇄하면 일본도 독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간 점령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극단적인 수단은 제주도 남방의 해상교통로 봉쇄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킨 나라이며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해상을 통해 들여오고 나가는 물자의 대부분이 바다를 지나는 해상교통로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고 일본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해상자위대가 있는 큐슈의 사세보항에서 출격해 제주도 남방에 배치된다면 일본 해군을 정면으로 공격하기에는 양측의 피해가 막대일 것이므로 협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급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중부 북방 마이즈로에서 해상자위대 3호위대군과 마이즈로 지방대가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소속 정예부대원을 실은 타이계급 잠수함과 함께 독도로 출항합니다. 동시에 큐수 사세보의 2호위대군과 사세보 지방대 중부남방의 4호위대군이 연합해 제주도 남방이어들을 향해 북진합니다. 이를 P1 초계기 RC2 전자정보수집기 등의 지원기와 이즈모크 경항모에서 출격한 F-35B 편대가 지원합니다. 통보 없는 일본 자위대의 급작스런 행동에 대응하여 2025년 함대로 확대 개편된 제주 해군기지의 7기동함대와 강원도 동해의 1함대가 맞출격합니다. 독도 근방 동해상에 도착한 3호위대군에서 2020년대 중반 새롭게 건조한 마야급 3번함과 P1 초기기에서 12식 대한미사를 기반으로 한 일본형 토마호크가 발사되고 독도의 우리 수비대를 타격합니다. 독도 경비대가 급작스런 기습 공격에 큰 타격을 입은 사이 육자대 소속 수륙기동단의 정예가 타이계급 잠수함을 이용해 독도에 상륙합니다. 이에 맞선 독도 경비대가 격렬히 저항하지만 장비의 차이와 수적 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독도를 내주금합니다. 제주도 남방에서 기동하는 이 4호위대군과 지방대들은 이즈모급 두 척에 탑재된 F-35B 편대와 주수에서 발진한 지원기 전력을 바탕으로 봉쇄를 강화합니다. 우리 7기동군단 역시 세종대왕함 배치2와 한국형 중구축함 4에서 7만 톤급의 한국형 항모를 갖춘 세계전대 규모의 강력한 전력을 보였으나 일본 해상자위대 지원항공 세력으로 인해 양측의 전력은 대등해져 대치 상태가 이어집니다. 한일을 대치해 중국 최정예 동해함대 역시 공공사명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대규모 함대를 급파합니다. 이후도 해상에서의 3자 대치는 분쟁 내내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전에 일본의 이상행동과 과격 발언을 인지한 우리 정부는 만일을 대비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던 중 일본의 기습적인 도발과 해상봉쇄가 일어나자 보복을 결정합니다. 일본 본토에 대한 타격과 확전은 미국이 반대할 것은 물론 북중과 대치하는 전력을 뺄 수 없으므로 이런 전략은 불가능하기에 정부는 대마도를 점령하여 협상카드로 쓰기 위해 병력을 파견합니다. 진해 해군기지의 잠수함 사령부 소속 잠수함들과 오성군 전단 소속 함정들이 출격합니다.
동시에 대마도에 강습하기 위해 포항에 위치한 해병 항공단 소속 마리논 헬기로 구성된 상륙기동 헬기 2개 대대와 이를 호위할 상륙 공격 헬기 1개 대대가 출동하는데요. 상륙 공격 헬기 대대를 구성하는 공격 헬기는 AH-642 아파치 가디언, AH-1G 바이퍼, 마리논 무장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의 17 전투비행단의 F-35A 수개 편대와 대구의 11 전투비행단의 F-15K 수개 편대가 출격하며 다수의 KF-X 편대와 FA 50 편대가 이를 보조할 것입니다. KF-X 시제기는 4월 공개 예정이며 공개와 함께 정식 제식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의 방향대로 참매나 송골매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이에 더해 후속 지원을 위한 부산의 5 공중비행단 소속 KC-330, C-130J, CN-235가 대기합니다. 함대와 공정부대가 급습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대마도 전역의 자위대 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가해집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에 긴급 전개된 천무 MLRS에서 발사될 KT즘-2를 비롯해 현무-2 시리즈와 탄두 중량 2톤의 괴물 탄도미사일인 현무4가 대마도 자위대 기지를 초토할 것입니다. 대마도 체북단의 운이섬 레이더 기지, 대마도 남부와 북부에 배치된 해상자위대위와 대마방비대 2개 중대, 이즈하라의 스시마 경비대와 남스시마 경찰서, 북스시마 경찰서 등이 타격 대상이 될 텐데요. 또한 민가와 떨어진 지역이나 상륙 예정지 근방의 기지들에는 시험 운용 중인 K9A3 한개 포대의 초장거리 정밀 사격이 시작됩니다. K9A3부터는 완전 무인화가 이루어지며 홍산에서 제작 중인 사거리 100km의 정밀유도 활공포탄 GGAM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군은 2020년대 말까지 정군의 K9과 K9A1을 A2형으로 개량할 예정이며 20년대 중반부터 K9A3를 개발 완료하고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반까지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도와 거제도, 부산 사이의 거리는 65km 정도입니다. K9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54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 최북단 운이섬의 레이더 기지까지만 닿으나 GGAM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에서 K9을 이용해 대마도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으며 그 정확도 역시 미사일에 준할 것입니다. 고작 3개 중대의 규모의 대마도 방어대로는 K9의 포격과 탄도미사일 세례를 버틸 수 없어 무력화됩니다. 이 무렵 상륙 공격 헬기 대대의 지원을 받는 우리 해병대의 상륙기동대가 대마도 공항을 점령합니다. 해병대가 점령지를 확장함에 따라 대마도는 완전히 봉쇄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진에서 출발한 5성군 전단의 20노트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는 마라도함과 천왕봉급 상륙함이 대마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진에서 대마도까지는 90km 정도로 3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들 상륙전대는 남해를 방어하는 상함대 소속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잠섬사령부 소속 손원일급 고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맡게 됩니다. 독도급 상륙함에서 해군 특수작전단 소속 UDT 부대가 마리논의 분승에 강습을 시작하고 후방데크에 탑재된 솔개급 공기부양정에 탑재된 K1 E2 전차와 보병부대가 상륙을 시작합니다. 이후 선행한 상륙함대를 쫓아 5성군 전단 52기뢰 전대의 양양급 소해함들이 일본 잠수함의 기뢰 살포를 대위해 소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K1 E2 전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차인 K1의 개량형으로 최근 개량 중인 K1 E1의 추가 개량형인데요. 호수 조준경 교체와 양압장치, 냉방장치, 보조전원 공급장치를 새로 장착해 전투 효율성을 높인 전차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 규슈 동북부의 스이키 기지, 남부의 뉴토바루 기지에서 출격한 항공자위대 소속 F2, F-15, F-35A가 출격하나 먼저 도착한 우리 공군과 한반도 남부에 배치된 SM-4대로 인해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대구항공에서 대마도까지 190km이며 청주에서 대마도까지는 300km임에 반해 스이키에서 대마도는 200km, 뉴토바루에서 대마도까지는 320km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LSM은 우리 군의 차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북한 탄도탄을 유격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체계입니다. 2033년까지 개발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성능은 과거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던 사드에 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개전 하루 만에 대마도는 한국군에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해병 강습대대 2개 대대와 K1 E2 전차 6개를 포함한 1개 해병대대, UDT 1개 대대가 상륙에 성공했고 곧이어 후속해 도착할 보준봉급 상륙함과 C-130J, CN-235를 통해 K9A3와 비공 지대함 유도 로켓, 항공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3만 명에 가까운 대마도 거주 일본인들이 우리 군의 품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양국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시모노세키 인근 이와쿠니 기지에서 미군의 F-35A가 대마도를 향해 출격합니다. 이와쿠니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100여 대 이상의 미군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미군의 중재조차 무시하고 3만 명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대마도 탈환 작전을 시도하거나 독도와 대마도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한판 도박을 연달아 시도하다가 나라가 망했던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전범국의 직계들인 자민당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데요. 그들이 아는 일본의 역사는 단판승으로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영광을 이룬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박수를 연달아 내다 패전한 전범국의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딜을 시작할 것인데요. 미국이 대마도의 탈환까지만 봐준다면 이전의 한미일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과 협상 카드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후 한국과의 분쟁은 적을 것이란 것을 강조하고 미군이 잠시 기다려줄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기억하게 반대하지만 일본군이 자국영토 탈환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은 탈환에 실패할 경우 사세보에 대기한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이 대마도로 이동해 강제로라도 휴전을 성사시킬 것과 일본이 무력 탈환을 시도하는 것을 한국에 전달할 것을 통보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마도에 배치된 전력을 강화합니다. 독도급 천왕봉급 강력 상륙함과 징발된 민간 선박을 통해 K1 E2 전차는 물론 K1 A3 전차와 K2 전차가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K1A2 전차는 K1A1 전차의 구식화된 전자장비를 개선해 2018년부터 배치된 전차이며 K1A3는 전면적인 장갑교체, 주역안에 밖에 나갈 필요 없이 관측이 가능한 사스 장치를 도입하는 등 추가 개수한 전차로 2027년부터 실물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전제전을 차단하기 위해 대전자전 부대가 배치될 것이며 KF-X 역시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전자전포들을 탑재하고 기동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KF-16에 사용되는 ALQ-200K를 자체 개발했으며 KF-X의 내장형 포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입이 확정된 다수의 레드백 장갑차, 천무, MLRS, MSM, LSM 등이 전진 배치되고 일본군의 반격을 감지하기 위해 TPQ-74K 대포병 레이더 등 각종 전술 레이더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PSI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신형 조기 경보기가 적을 감시하며 적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남북급 기뢰부설함의 기뢰부설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타이게이급, 소류급 등 잠수함을 파견해 이를 견제하려 하나 수가 모자랍니다. 대부분의 잠수함 전력은 2호대 주력 함대를 호위하거나 독도 점령에 투입되었으며 대마도 북방에 위치한 미국의 해저 소음 관찰 기지 역시 미국의 반대로 쓸 수 없습니다. 몇 대지 않는 잠수함들은 우리 잠수함대와 슈퍼링스, 와일드캣, P3K, P8 등 육항공 전단 소속 대잠 헬기들의 촘촘한 대장망과 초청 열쇠에 격침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더욱 자유로워진 대한해협은 우리 함대가 오고하며 대마도에 주둔하는 우리 군의 전력은 점차 강화됩니다. 이에 초조함을 느낀 일본은 전력을 최대한으로 집중하여 공세를 기획합니다. 이 452 대군의 일부를 경항모 함께 돌려 공세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유일한 지상 상륙 전력인 수륙 기동단과 4사단 병력 일부를 집결해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후 첫 공세는 전자전과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F-187 그라울러 전자전기 수입을 요청하면 물론 자국의 가와사키 C2 수송기를 개량한 EC2 전자전기를 개발 중인데요. 이 전자전기들은 상대의 방해 전파를 방어하기보다 전파 공격을 가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레이더를 교란하고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 대규모 전자전 공격이 가해지는 한편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되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접근해 올 것입니다. 일본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발 목표를 지상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 만들었는데 이를 계기한 초장거리 지대함 미사일과 사거리 300km급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35A와 B의 호위를 받는 F-15와 F-2가 공대지 공격을 가하며 수륙기동단의 상륙장갑차들이 접근해 올 것입니다. 이들 장갑차는 미국이 실패한 EFV 상륙장갑차와 유사한 일본제 장갑차와 미국제 AAV-7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공정부대 역시 접근할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군의 전자전기의 전파교란은 우리 대전자전 부대에 의해 대부분 방어되며 전자전포들을 장착한 KF-X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LSM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 EC2를 격추하고 항자대의 항공기가 우리 지대공 체계와 전투기 편대에 제압됩니다. 상륙을 시도하던 장갑차 부대는 어무 없이 자살 돌격을 감행하다
비공 유도 로켓의 집중 포화를 받아 전멸하고 화망을 뚫고 강습에 성공한 헬기 부대 역시 우리 군의 강력한 주력 전차와 레드팩 장갑차에 섬멸됩니다. 일본의 상륙 시도와 동시에 우리 군 역시 전쟁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사세보, 이시야, 스이키, 노토바루 등 필수 일본군의 항공기지와 군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탄도탄 공격이 가해집니다. 요격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 미사일은 일본군으로 기동한 안창호급에서 발사되며 가까운 후쿠오카의 사사단과 자위대 지대지 플랫폼에는 대마도에 배치된 K9A3와 천무의 공격이 가해집니다. 자위대 반격은 처참히 실패하고 규수 방어가 약화되면서 국군의 본토 상륙이 가시화됩니다. 이때 양국의 분쟁을 주시하던 미국이 개입합니다. 이미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양국이 더 큰 피해를 얻어 중국이 득을 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세보를 모항해둔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을 비롯해 오키나와 요코스카의 주일미군이 해당 해역에 급파되고 미 국무부 장관과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시작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7함대 니미츠급 항공모함 위에서 한미일 정상과 실무진이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양측의 영토를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고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도와 이호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한국은 일본의 생각고열도 점유를 인정할 것을 타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적 사죄와 배상을 헌법에 기입할 것을 끝으로 양국은 종전에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자민당 정권과 우익 세력은 완전히 붕괴되며 중도 세력으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이 성립되어 한일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강력한 한미일 동맹이 중국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전의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전쟁 시나리오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주요 핵심 내용으로만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전력과 향후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국방비를 반영해 앞으로 증강되는 군전력을 토대로 해당 영상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반면 예상과 달리 일본의 군전력이 지금 이상으로 증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의 군전력이 커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이며 최신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것인데요. 일본의 힘이 커지는 만큼 한국의 군전투력은 그 이상으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꼬리튜브였습니다.